1636년 12월 압록강을 건넌 청나라 12만 대군의 말발굽이 조선의 강토를 뒤흔들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의 패권은 저문은의 명나라에서 떠오르는 태양 청나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청나라는 조선에게 기존의 형제관계를 넘어 군신관계, 즉 임금과 신하의 예를 갖출 것을 요구했으나 조선 조정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청나라 태종이 대군을 이끌고 침공하니 이것이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인조와 조정은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는 적을 피해 급히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과 단절된 고립무원의 섬이 되었습니다. 해가 바뀐 1637년 1월 성 밖에는 청나라 대군이 빈틈없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고 성 안에는 식량도 땔감도 바닥난 채 혹독한 추위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인조실록은 왕조차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해야 했던 절망적인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조정의 의견은 둘로 갈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3사의 언관들과 대다수 대신들은 한 목소리로 죽음으로 대의를 지키자는 척화론을 외쳤습니다. 반면 화친을 맺어 후일을 도모하자는 주화론은 짐승의 말이라며 철저히 배척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소수의 신료가 현실론에 동의했지만 그들조차 거센 비난이 두려워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비난의 화살을 홀로 맞으며 목소리를 내는 사람, 오직 최명길 한 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대등한 토론이 아닌 사실상 99대 1의 고독한 싸움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당시 조선의 조정은 이토록 완강하게 전쟁을 고집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13년 전인 1623년의 기록을 살펴봐야 합니다.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가 즉위한 인조반정. 이 반정의 핵심 명분은 바로 배금친명이었습니다. 부모의 나라인 명나라를 배신하고 오랑캐인 후금과 교류한 패모살제의 왕을 몰아낸다는 것이 정권의 정통성이었습니다. 즉 인조 정권에게 있어 청나라를 배척하는 것은 정치적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때문에 병자호란 당시 조정의 분위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예조판서 김상원을 필두로 3사의 언관들과 대다수 대신들은 척화를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성리학적 의리이자 이 정권이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명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정책을 제안하는 차원을 넘어 자신이 속한 정파와 정권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홀로 화친을 주장하며 나선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조판서 최명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역사적 사실은 최명길의 이력입니다. 그는 인조반정 당시 반정계획에 깊숙이 관여하여 정사공신 1등에 책록된 인물입니다. 즉 배금친명을 명분으로 내세운 정권의 설계자이자 핵심 공신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정작 전쟁이 터지자 자신이 세운 명분을 거스르고 오랑캐와의 화친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대부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모순이었습니다. 조정의 비난은 거세졌습니다. 당시 대관들은 최명길을 탄핵하며 그의 목을 베어야 한다고 연일상소를 올렸습니다. 또한 사대부들은 최명길을 가리켜 향원이라 지목했습니다. 향원이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 즉 도덕적 타락자를 일컫는 말로 당시 선비들에게는 치욕적인 비판이었습니다. 김상원 역시 최명길을 간신이라 칭하며 그와는 같은 조정에 설 수 없다고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최명길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명분론에 갇혀 현실을 외면하면 종묘사직과 백성이 보존될 수 없음을 직시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책임이란 명예롭게 죽는 것이 아니라 치욕을 감수하고서라도 나라를 존속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이 정점에 달한 사건은 인조실록 15년 1월 18일 기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명길이 작성한 항복문서, 국서를 인조에게 올리자 김상원이 통곡하며 그 문서를 빼앗아 찢어버린 사건입니다. 김상원은 이 문서를 보내느니 차라리 신의 목을 베라고 절규했습니다. 이는 죽음으로써 명분을 지키겠다는 척화파의 결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성내의 여론은 김상원의 기계를 높이 샀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꼿꼿한 선비 정신이 성리학 국가 조선의 자존심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냉정한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를 찢는다고 하여 청나라 군대가 물러가거나 성안의 굶주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상원의 행동은 조선의 정신을 대변했을지 모르나 당면한 위기를 타개할 실질적인 대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이때 최명길은 묵묵히 찢어진 국서 조각을 주워 모아 이어붙였습니다. 야사인 연려실 기술에는 이 장면에 대해 최명길이 남긴 말이 다음과 같이 전해집니다. 조정에 이 문서를 찢어버리는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고 나같이 주워 모으는 자 또한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서로의 역할이 다름을 인정한 발언이자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더러운 일을 자신이 감당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결국 인조는 삼전도에서 항복의 예를 갖추었고 전쟁은 끝났습니다. 최명길은 척화신들의 탄핵을 받으며 비난의 중심에 섰고 김상헌은 저리를 지킨 충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기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병자호란이 끝나고 수년 뒤 두 사람은 청나라 심양의 북관 감옥에서 재회하게 됩니다. 김상헌은 끝까지 청나라에 협조하지 않다가 1640년에 압송되었고 최명길은 1642년에 압송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최명길의 투옥 사유입니다. 그는 단순히 주와 팔아서 안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명길은 겉으로는 청나라에 순종하는 척했지만 뒤로는 승려 독보를 밀사로 파견하여 명나라와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조선이 청나라에 억지로 복종하고 있을 뿐 실제 마음은 명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군사적 협력을 모색하려던 첩보 활동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발각되어 청나라 황제가 인조를 추궁하자 최명길은 모든 책임을 홀로 떠안고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는 현실적인 생존을 도모하면서도 끝까지 조선의 이익을 위해 위험을 감수했던 실리주의자였습니다. 심양의 감옥에서 두 노신은 시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진심을 확인합니다. 최명길이 먼저 마음을 전합니다. 그대 마음 돌 같아서 끝내 돌리기 어렵고 나의 돈은 둥근 고리 같아 경우에 따라 도네. 자신을 부드러운 고리에 김상헌을 단단한 돌에 비유하며 서로의 방식이 달랐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상헌은 다음과 같은 답시를 남깁니다. 성공과 실패는 하늘에 달렸으니 굳이 말할 필요 없고 나의 가슴 속에는 오직 붉은 단심만이 있을 뿐이네. 이는 김상헌이 최명길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방법은 달랐으되 나라를 위하는 충심은 같았음을 인정한 결정적인 기록입니다. 1647년 최명길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김상헌은 제문을 지어 그를 추모했습니다. 청음집에 수록된 이 제문에서 김상헌은 최명길의 공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위태로운 판국을 지탱한 것은 그대의 공이었고 나는 그저 의리를 지켰다는 명성만 얻었구려. 험한 파도를 막아낸 그대의 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편안할 수 있었겠소. 이는 평생의 라이벌이었던 김상헌이 최명길의 실리 외교가 조선을 실질적으로 구원했음을 인정한 역사적 증언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고결하게 죽는 것과 더 큰 가치를 위해 자신의 신념마저 꺾고 굴욕을 감내하는 것. 과연 어느 쪽이 더 진정한 용기일까요? 400년 전 남한산성, 조선을 절멸의 위기에서 구해낸 것은 김상헌의 뜨거운 명분이 아니라 모든 비난을 감수했던 최명길의 차가운 자기부정이었습니다.